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 수강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주년입니다. 사실 시작이라는 말보다는 부활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때는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2년에는 최초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30년간 지방의회는 없었습니다. 91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95년도부터는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0년이면 아주 꽤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행정, 그리고 관습들에 익숙하고 실제로 자치단체의 권한은 미약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규모 비율이 8대2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전해야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자치단체를 줄세우고 길들이게 한다라는 비판 역시 여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 교통 부분의 대규모 SOC 사업은 정부의 예빈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상당한 양의 국고보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할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부에 의존할수록 자치 역량은 하락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더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다시 자치단체는 정부에 의존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은 충분히 성숙 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 수준이 미약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년이 지난 우리 지방자치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별관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정과 창의성이 넘치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질병관리청이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강원도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전자출입 명부 그 시스템에 시초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부 지침보다 앞서 추진했고 경기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해서 임시관리번호 발급과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처리해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나온 것으로 자치분권의 효과가 강하게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의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하자 지역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더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치단체의 역량이 위기 때만 반짝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됐죠. 서천군의 100원 택시 사례 역시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을 배차하기 어려운 교통오지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100원만 지불하면 택시를 집 앞까지 불러 탈 수 있도록 한 제도였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얻었고 버스 운영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투어, 그 투어가 개척한 지역의 옛길을 복원하는 관광사업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여러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충북 괴산의 산막이 옛길, 다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권한을 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 더 높아진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지역의 권한을 나눌 때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보충성의 원칙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권한으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시도가, 또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과 주민의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을 넘어서 주권자인 주민 자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자치까지도 확장한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보충성의 원칙 실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분권, 자치분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을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세 개의 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방정부와 권한을 나누면서도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이 최대한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세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자치, 자치결정권과 책임성, 연대와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그리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재정분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했고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 등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게 할지를 주민이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보장하였습니다.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2단계 재정부권 관계법률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재정부권 역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 5천억, 2단계 재정분권으로 5조 3천억, 연간 약 13조 8천억 규모의 지방재정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확충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 등 단체장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실무,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역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의회 회의록과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권한만큼 지방의회 책임의식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창설 76년 만에 변화입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지 않아 외형적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112 신고, 지구대 파출소 등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여 치안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치안 수요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과 지방 간 수평적이면서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지도감독장 그 명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도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함께해야 될 만한 공동 이슈에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근거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출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초강력 협력 역시 바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 그리고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권의 과감한 확대, 협력구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적 틀 안에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혹했던 군사정권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제도는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맞춤형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옷, 즉 새로운 제도는 개헌을 통해서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하겠지만 계략적인 방향성은 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치분권 개헌을 단행한 프랑스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충성의 원칙이 법률 단위인 지방자치의 원리에서 한 발 더 나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적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원칙이 개별 법률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행정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 역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실질적인 지방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민주권 역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는다면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훨씬 빨리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든든히 다져놓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도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자치분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